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논란의 중심에 바로 섰습니다. 과거 천안함 자폭,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이다 등 음모론을 거론했던 탓인데요. 비명계는요 벌써부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로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그 전에 과연 공범으로 기소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립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에 무슨 작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먼저 영상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말씀 어떤 인간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굽신굽신하고 일본에 가서는 굴욕적이고 이제 독도까지 내주려고 하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런 작자, 누군지 좀 들으셨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바로 받아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하고 있으니 당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 그대로 돌려줬군요. 이런 작자들이라고 바로 받아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얘기는요. 뭐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최근에요.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비판이요. 그 표현이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으로 몇 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본하고 관계 개선한다고 들락날락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받아들일 줄 내니 이럴 줄 알았다. 윤석열 내 이놈 내니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할까요? 뻔하게 알고 있었던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시다. 저는 요즘 윤석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막 싫어. 너무 싫어 죽겠어요. 아니 여러 질문 하시지만 그냥 바보예요, 바보. 아니 바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물어보면 뭐 나와요? 이제는 기대를 하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자꾸 해봤자 소용이 없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이해찬 대표가 강의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된다 이러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가 당신 입으로 처음으로 탄핵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관계없어요. 지금 뭐 당의 그 현직 당직자도 아니고 상임 고문이시니까 기사 쓰려면 쓰라 그러지 뭐. 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그다음에 의원, 전직 의원 등등등 한 곳을 겨냥해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글쎄요. 비판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불만도 있고요. 비판하는 지점도 알겠는데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앵커께서는 수위가 높다고 표현하시는데 아주 점잖으신 거고 그냥 뭐 적개심의 발로 적개심을 그대로 투사하는 거죠. 저도 저런 느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라는 호응을 유도하고 어떻게 할 거요? 하면 또 끌어내려야 되죠. 이렇게 이제 당원 행사이긴 한데 예. 저런 게 왜 생기느냐? 결국은 뭐 당원 행사이기 때문에 강한 의조로 저렇게 선동하고 하는 게 몸에
아주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듣고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민주당의 당원 또 지지자로 보이죠. 박수 치고 당연히요. 호응해주고 운율이 맞고 이렇게 예. 쭉쭉 하는 건데 지금 왜 그러냐 저런 방법.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뭐랄까 조급하다 그럴까 저 정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지지율도 빠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많이 안 빠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약간 좀 조급해하는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약간 당황하고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래 겁니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 정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작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 심리 상태가 그거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아마 총선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총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이런 발언의 빈도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생각이 되는데 근데요. 이런 말이 심해질수록 민주당과 중도층의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걱정은 당에서 안 합니까? 지금 뭐 발언하신 게 보면 이제 집회,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탄핵 얘기는 뭐 정치적으로 누군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 예. 얘기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뭐 임기 초부터 나왔던 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핵은 뭐 위법도 아닙니다. 못할 말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작자 바보라는 단어는 제가 봐도 조금 넘어간 것 같긴 작자 해요. 바보도 있고요. 약간 욕설성 표현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남성을 근데 지칭하는. 사실은요. 예. 국민의힘이나 여당 인사들도 보면은 우리 그 이재명 대표 보고 엄청 심한 말 얘기합니다. 뭐 확증적 범죄자랑 토론 안 한다. 뭐 중범죄자 이런 얘기 막 방송에서 예, 하거든요. 예. 방송에서 하세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험한 제가- 말을 하면 예. 안 돼요. 예. 중간에 중도층들은 이런 걸 자꾸 듣게 되면은요. 정치에 대해서 이게 자꾸 좀 사실은 거리를 물론 두지 이제 뭐 않을까요? 저도 뭐 보수 유튜브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집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뭐 본인들이 나가다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좀 자제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제가 됩니까? 그 본인들이 뭐 판단할 문제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 이런 작자 설전 그러니까 작자라고 얘기가 또 작자로 그대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험한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 몇 분 나와 계시는데 그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부산이었거든요. 주말 동안에. 근데 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 집회 이런 데 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의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이곳에 세슈민이 무슨 유민이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대체 누가 찾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어업에 의존하고 양식업에 의존합니까? 앞으로 김이 오염이 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핵 오염수가 아니라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여러분? 핵 오염수도 완화된 표현인데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괴담 퍼뜨리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전국을 돌며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짜뉴스와 괴담 유포로 혼란케 하려 합니다. 장외로 나가 시민들과 잡는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수, 뭐 또는 처리수, 뭐 이런 표현들 섞어서 쓰고 있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핵 방사능 물질, 핵 폐기물 이런 표현 씁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불안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특히 여당에서 짙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말로 선동을 하는 것이다. 광우병 시즌2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저도 그 방류되지 않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일본에서 터널을 파가지고 동해 쪽으로 방류합니까? 아니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방류하잖아요. 예. 태평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잖아요. 예. 태평양 조루타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에는 그게 거의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밥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밥 불안해서 먹겠냐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도 안 팔리고 김밥도 안 팔리고 그럼 서민들한테 얼마나 그 영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예. 그거야말로 괴담이잖아요. 만약에 김에서 정말로 방사능 성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 방사능 성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즉 그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김밥에 그 방사능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같아도 찜찜해서 김밥 먹을 거 햄버거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괴담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왜 저렇게 쏟아내는지 그것이 우리나라 서민들한테 직격탄이 될 터인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기랑 교수님은 좀 뭐 영상 잇따라 좀 천천히 보고 계신데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논평이 있었어요. 약간 충돌하는 그런 두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앞에 그 정치인들의 뭐 이런 작자 이런 발언에서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말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뭐 뉴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피지의 내무장관이 그랬어요. 국제회의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오염수 안전하면 왜 일본에 그냥 두고 있지? 그걸 방류시키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자,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저는 정부 여당이 뭔가 이게 제2의 광우병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의 방류 행위를 무조건 뭐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모습 자체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사태랑 좀 닮아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냐면요. 국민들은 첫 번째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믿기 어려워서 생기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괴담으로 공격하고 찍어 누르면서 집단적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1차적으로 MB정부 당시에도 소고기 파동이 났을 때 그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활 타올랐던 이유도요. 바로 그런 공포감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권리가 저는 정부 여당에게 있고 의무가 정부 여당에 있다. 물론 야당이어서 무조건 뭐 괴담을 쏟아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 정부의 그런 태도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것을 야당 대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유로 정부가 조목조목 국민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저는 뭐랄까 정말 김밥 괴담이에요. 이재명 대표 저 큰 실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오늘 특이하게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저 무슨 그 원안업 연근해업 하시는 농민 대표께서 인터뷰가 하신 게 있어요. 연안업 하시는 분들. 연안업. 그분이 이름이 제가 봐서 김대성 회장이라고 경남 남해에 사는 분이 언론에 인터뷰를 유심히 봤어요. 이분이 누굴 고발했냐. 서균열 교수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을 고발했어요. 왜? 서 교수가 어떤 이야기 했느냐. 지금 수심 200m, 500m의 바닷물은 중국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태평양 쪽으로 안 흐르고. 그 돌고 돌아서 나중에 동해안에 오는데 5개월 후에는 동해안에 나타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해류의 움직임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태평양으로 돈다고 하는데 서 교수는 200m 앞에서 잡혔는데 수심 200m 속에 깊은 물은 중국 쪽으로 흐른다고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되면 멸치가 그걸 먹어요. 멸치. 그럼 큰 고기가 멸치를 먹으면 방사능 오염되고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방사능에 이렇게 암에 유발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근해업 하는 연안업 하는 김대성 회장이 반박을 했어요. 12년 동안 저는 2011년도에 사건이 났으니까 그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졌으니까 12년 동안 남해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염에 된 물고기는 한 마리도 12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온다. 누가 물고기 먹겠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요. 뭐 김해에서 저렇게 생기면 김을 키우는 분들, 예. 김밥 하시는 분들 다 큰일 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러면 자 문제는 김대성 회장이라는 분이 연근해업 하시는 분들이 자 실제로는 물고기를 오염된 걸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업 때문에 거짓말을 할까요? 예. 아니면 이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과학적으로 무엇을 몰라서 하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맹박하게 가려진다 봐요. 지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국 연안어업인연합회.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일본에 있습니다. 원전 갖고 사고를 친 거죠. 그리고 오염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해서 태평양 바다에 뿌리겠다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요. 정부에서는 약간 그럴까요? 미온적일까요? 약간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요. 여당의 표현을 빌자면 또다시 죽창갈 드는 거 아니냐.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방금 신성범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전국 연안어업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어떤 모임인데 이런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가입된 단체라고 합니다. 우리 생업 달린 일인데 근거 없이 계속 국민들의 불안감 붙이고 있다.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서균열 교수 나오겠는데 고발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냐. 어민들이 약간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요 내용은요. 정혁신 변호사하고 현구택 부위원장한테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쉽게 말씀. 죽어나는 건 어민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벌써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약간 내려가는 조짐이 있고요. 가격도 좀 이상하고요. 약간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경고를 해야죠. 그다음에 진짜 인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숨기고 싶은 일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저게 과학적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가는 거지 이게 동해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 건너편에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 지금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 거기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섞인 물이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 연안 쪽에 원전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더 그 서해 바다 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봄 여름에 그 황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냥 꼼짝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저런 식으로 불안을 일으키고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광우병 그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안 하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민들 생계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생각이 되고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구택 부원장 통해서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일본을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뭐 원전 사고가 났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황사를 먹지로 막 날리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당연히 오염 처리해서 나갑니다. 예. 서해상에 나가요. 그건 항상 어느 정도 보면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일본은 원전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일본 얘기처럼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 발리 얘기처럼 그 나라에서 그냥 쓰면 돼요. 그 나라에서 뭐 마시라고는 안 해도 예. 아니 농업용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1km나 저 해저로 터널을 파가지고 희석해서 보내고 있어요. 예. 일본 어민들 불안하니까 수천억 보상해주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는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일본을 대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당연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예. 왜 불안을 부추기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많은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해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류는 당연히 멀리 갈 수 있죠. 물고기는 해류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물이 꼭 그 해류 따라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부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도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왜 그게 불안을 증식시키면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 물론 저는 뭐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액션이지 저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집권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일본을 대변하지 못해서 안달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여야를 보면은요 공격 지점이 있어요.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 한쪽 정당을 향해서는 중국하고 친하네요. 다른 정당을 향해서는
일본하고 가깝군요.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 지금 네 분 패널 분께서 열띤 토론 아닌 토론 약간 좀 벌이셨어요.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요. 오늘 민주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얼굴 사진과 함께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 오늘 뭔가 임명이 됐어요. 혁신위원장이죠. 근데 뭔가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임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한 정당이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그 정당이 위기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뭔가를 완전히 바꿔보겠다. 그리고 뭔가 좀 갈라진 것도 통합시켜보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게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수장이 민주당에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하루 종일 나온 게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네 가지인데 이거보다 더 있는데 일단 크게 네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런 글을 과거에 올리셨습니다. 이분. 이래경 혁신위원장.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어떻게 이런 거 앞에 기본적으로 자폭. 그럼 천안함 사건은 자폭된 거다. 코로나19의 진원지는 미국.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한국 대선 개입했을 것. 요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미국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요. 이건 또 뭡니까? 고아를 보호한 푸틴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푸틴 세계 각국이 전범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학살도 줬다. 그런 강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고아를 보호한 푸틴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과거의 행적들이 있어요. 2019년에는 이재명 지키기 대책이 참여.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021년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은 완벽하게 100대 0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명언이다 그러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글자로, 이거 크게 좀 볼까요? 글자로 읽기가 좀 불편하신데 제가 좀 읽어 드리죠. 이 내용 좀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볼수록 이재명은 든든, 윤석열은 불안.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 윤석열은 무식.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 윤석열은 더럽.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뭔가 선호한다,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건 좀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앞선 내용과 이거와 함께.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요.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는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당 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전권은 다 맡기실 건가요? 문제성 발언들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사전 검증 제대로 된 건가요? 뭐 내용을 좀 들은 바도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정혁진 변호사. 논란이 됐던 글들,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소개가 됐고요. 근데 이런 논란 내용들요, 글쎄요, 인터넷을 뒤지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 언론이 오늘 오전에 금방 다 찾아냈거든요, 이런 거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찾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예. 이내경 이제 위원장 내정자죠. 예. 이내경 그 내정자가 쓴 글들이 쫙 올라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올라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저기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글들을 찾은 게 아니고 페이스북만 봐도 여러 가지 그 글들이 다 보여지니까 예. 아,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5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새 천안함이 진수가 됐어요. 예. 천안함이 이제 그때 이제 폭침 당하고 이제 새로운 그 군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름을 새 천안함이라고 다시 명명을 갖다가 했는데 예. 그 천안함에 뭐가 탑재가 됐냐면 기관총 2정이 탑재가 됐어요. 그 기관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윤청자 여사라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예요. 예. 이제 이분이 그 충청남도 부여에서 농사만 짓던 분인데 예. 2010년도에 보상금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아니고 13년 전 1억이고요. 서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1억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의 굉장히 큰 돈.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시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관총 만들어가지고 다른 함정에 실려져 있다가 새 천안함 진수가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다 그 기관총을 갖다가 옮긴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 현충일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하면 참 신경이 무딘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알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 최원일 그 함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윤청자 여사 같은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임명 내용이 알려진 뒤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판이죠. 해촉 등 조치 연락 없으시면 유족 생존 장병들이 찾아뵙겠습니다. 약간 경고도 잠깐 들어가 있네요. 이게. 내일 찾아뵙겠다고. 이런 내용.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하실 게 많은데 일단 이게 알고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처음에 이분이 이제 언론 기사에 썼을 때 저도 당 주변들 보면 이분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동안 그럼 어떻게 임명이 된 겁니까, 그럼? 그 과정은 잘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시는 분이다. 물론 시민운동 아까 학교 다닐 때 제적 2번 되고 예. 민청년 활동하다가 예. 결국은 졸업 못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인으로 변신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가 시민 활동한 분이신데 SNS 좀 다 알았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당대표가 SNS 찾아보고 하겠습니까? 물론 보고는 받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경력이라든지 1억은 보겠지만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어떤 글을 남긴 것까지 보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이 평소에 이제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치권에는 처음 등장하신 분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모르는 분이고 주변의 분들도 물어봐도 잘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본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것도 검증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본인이 이런 글들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예.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시민운동 하던 분들은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전에 보면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어찌 보면 이제 들어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요. 네.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혁신위원장으로 정광훈 목사를 임명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이분하고 정광훈 목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정광훈 비교할 수가 목사는 없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폭력으로 그거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 본인이 알박기 하고 있는데 그런 분하고 이 시민운동을 해오신 분을 같이 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그럼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좀. 정광훈 목사 보세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가지고 집행하라 했는데 그 집행도 강제로 틀어막고 있으면서 알박기 하고 있는데 그런 분하고 지금 SNS 그걸 올린 거 몇 개 가지고 지금 수백억 어찌 보면 하는 거랑 같이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 걸 왜 질문했냐 약간 이런 말씀인데 아무튼 논란이 좀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질문을 받고 답을 안 한 자체가 약간 당이 당혹스럽다 이런 것도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반응들이 나옵니다. 여기 홍영표 민주당 의원, 중진 의원이죠.
혁신위원장은커녕 당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다. 내정 즉각 철회하라는 어떤 요구를 합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다 또 한마디를 붙였네요. 차라리 김어준 씨가 낫다.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이다. 아, 이것도 비판을 하는데 또 여기다 이렇게 다른 인물을 또 여기다 끌어서 놨군요. 일단 네 분께요. 지금 OX 팻말 미리 좀 드렸거든요. 여기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이래경 위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 그럴 필요 없다. 임명을 유지하고 좀 봐야 된다. 그럼 X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철회해야 한다. 철회해야 한다면 O, 그럴 필요 없고 유지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O입니다. 자, 그러면 X입니다. 일단 세 분이 O, 그러니까 처리해야 된다고 보셨고요. 현구대 부위원장 아까 좀 설명을 하신 거 보니까 뭐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고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정기람 교수님하고 신성범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서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임명을 처리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약간 머뭇거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 세모가 있으면 그걸 고르실 세모로 법도 가고 싶었어요. 예. 이게 저는 무슨 의미냐면 임명을 처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 그러나 저는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임명을 처리하는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처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 중도 하차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저는 같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좀 거네요. 커 보입니다. 자, 오. 왜 민주당이 혁신위를 구성하게 됐습니까? 예. 어쨌든 이 당의 쇄신을 주도하고 외연을 확장시킬 그런 적임자를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의 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아마 찾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뭐 혁신위 구성을 결의한 지 그 보름이 지나도록 예. 인선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공개 자체가 딱 듣는 순간 저는 장구 끝에 악수로 보여져요. 오. 자, 이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좀 아쉬운 대목은 예. 이래경 이 이사장을 만약에 염두에 뒀다면 예. 좀 이렇게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근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는 식으로 예. 얼마나 내부적으로 치열한 예. 또 검증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경 이사장이 제야 사학자로서 예. 시민운동가로서 또는 뭐 반정부 활동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른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저 발언은 예. 앞으로 민주당을 혁신위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혁신위원장의 리스크가 예.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일단 정기란 교수님, 지금 이래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아직까지 본인의 입장이나 반응이 나온 건 없고요. 7일 날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질문도 받고 설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과거에 쓰셨던 글과 발언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혹시 취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근데 이래경이죠. 예, 이래경 위원장의 몫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예. 뭐 이재명도 잘못하면 단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미 주목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예. 또는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그 문제가 이 걸림돌이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래경 위원장이 어떤 여론에 타협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명은 강행되는 것이고 예. 그걸로 이런 리스크가 좀 부담이 커지면서 당내 논란이 야기되고 그것이 또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 어느 시점에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철회하거나 뭐 취소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임명이 지동 상태에서 거기로 내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들리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O, 그러니까 임명 철회해야 된다 이 입장을 좀 보이셨어요. 우선 이게 천안함 자폭설 언제 주장했죠? 이분이 언제 SNS에 올렸어요? 올해 2월이에요. 올해 2월. 2023년 2월에 아직도 천안함 자폭설 이야기한다니까 이분이. 2010년도에 13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냥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 정이 발사한 의뢰에 맞아서 천안함이
격침돼서 46명, 47명이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13년이 지난 지금도 자폭설, 스스로 깔아앉았다. 자침 자폭. 믿고 있는 분이다. 또 하나. 자, 푸틴을 전쟁 범죄로 몰고 있다. 올해 4월에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 보십시오. 대선 조작설, 미국 CIA가 분명히 깊숙이 개입했으리라. 뭐죠? 올해 그런 5월. 주장은 올해 5월. 보세요. 올해 2월 달에 자폭 이야기하고 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이라고 코로나 그 발생했을 그러니까요. 당시고요. 이런 뭘 그러죠? 우리는 시대착오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분의 생각은 뭐 80년대 초나 70년대 말에 머물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을 한다? 오히려 지금 혁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민주당. 제가 2년 과잉해서 뭐 민생이나 실용 이렇게 가야 국민들이 1야당을 쳐다볼 텐데 이런 분으로 가자는 건 도대체 뭐냐. 특히나 또 이분이 2019년도에 이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대표 제안자예요. 이때 언제 때문에 2019년도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냈냐 안 보냈냐 때문에 선거법으로 위반돼서 재판받고 있을 때 이재명을 지키자. 경기도지사를 지키자. 대표했던 분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없다. 국민을 대변할 뿐이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남의 당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당에서부터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자, 네 분 이 OX 팻말 내려주시고요. 오늘 정근택 부원장께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민주당 이슈가 오늘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7일 날 본인이 좀 언론에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 좀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자칫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임명이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혹시 친명 비명의 갈등을 더 자극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분이 뭐 정치적인 그동안 어떤 소신을 가져왔는지도 물론 뭐 봐야 되는 겁니다만 일단 당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기득권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친명이 됐든 비명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당내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 말은 혁신이라 하지만 그럼 현재 기득권, 다선 의원 뭐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그 시스템 그냥 조용히 가면 그냥 다선 의원들이 그냥 다 이제 가겠지만 혁신하고 뭔가 개혁하고 뭔가 하자 그러면 결국은 다선 의원 위에서부터 좀 나가라.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분들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논란이 없이 권한을 가지고 해나가면 좋은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벌써 논란이 되면 이제 그런 걸 명분으로 이제 좀 나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도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미 정치형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의 발언입니다만 뭐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기준을 세우는 걸로 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그게 당신 생각도 옳지 않은데 되겠느냐를 할 수 있어서 본인의 생각에 어떤 입장인데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처럼 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어느 정도 나와서 검증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검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이 휴일이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글쎄요. 내일 또 어떤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은요. 자, 이 주제 뭐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 임명 건인데요. 뭐 임명 발표가 나오자마자부터 시작이 된 논란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뭘까요? 국민의힘의 귀인들이요. 귀인이면 큰 도움을 주는데 국민의힘에 큰 도움을 준다 이 뜻일까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귀인들 얘기길래 이 키워드가 나온 건지 먼저 영상 속에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동양대표장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뭐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당의 귀인들입니다. 요즘에 그죠?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별로 덜 후진 사람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뭐 돈봉투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죽창가를 틈만 나면 그 소환하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국가의 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분들을 국가의 귀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청래 의원의 가장 최악수라고 봐요. 내가 물러서면 이 다음은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친명 대 비명의 갈등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들여온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제가 볼 때 귀인 한 명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귀인 추가요. 이런 식의 무지막지하고 무도하고 쪽팔리고 파렴치한 주장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친명의 비명의 갈등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방어하는 논리를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래서 귀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군요. 신성범 최원님, 지금 이 영상 여러 가지 영상이 나왔는데 그중에 민주당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지금요. 뭐 아까 조국 전 장관도 있었고요. 뭐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까지 나오고 뭐 이해찬 대표 등등등 쭉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정말 지금 여당 소속이시니까 여당의 최고의 귀인 딱 한 명만 꼽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가장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뭐 다른 거 차치하고 지금도 보면 결국은 무슨 고맙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아주 강한 자기의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글쎄요, 뭐 당내에서 뭐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끌려가는 눈치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버텨주는 게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는 고맙다는 표현보다는 정치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정옥진 변호사, 지금 유희숙 전 의원이 뭐 귀인 얘기를 끄면서 뭐 화면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뭐 4명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귀인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별로 볼 거 없어요라는 취지의 설명을 붙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누가 못하나 게임인 거죠. 그런데 더 못하는 쪽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신 차려가지고 저 귀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럼 큰일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귀인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보다 뭐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3명 꼽으라고 하면요. 예. 조국 남국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그중에 이제 원탑은 역시 이재명 대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권 교체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한 지 1년도 안 된 그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야당 후보가. 그런데 그 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검사였잖아요. 검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후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왜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기준으로 작년 3월 달 돌아가 보면 부대 법카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대장동,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윤희숙 전 의원의 이야기는 결국은 뭐 그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타선인데도 국민의힘의 타율이 뭐 3할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지율 얘기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귀인이 많은데도 지금 기껏 나오는 지지율이 3할이냐? 지금 이 얘기를 덧붙여주는 건데. 자, 정근택 위원장은 앞서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부대변인도 맡고 계시고 뭐 논평도 많이 내셨는데 과거 대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글쎄요 이게 뭐 비판일까 뭘까 뭐 귀인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인물 덕에 뭐 국민의힘이 별로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내놨거든요. 이거 논평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 지금 민주당이 뭐 다른 당 걱정할 처지가 아니어서요. 아. 네, 굳이 제가 보기에 뭐 논평할 필요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지금 뭐 윤희숙 의원도 사실은 뭐 본인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뭐 어찌보면 이제 다 모두 가게 하고 있는 건데 예.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귀인되라 그러지만 결국은 아마 이제 조국 장관 출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이해찬 대표는 일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지 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정청래 의원 아마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지금 김근식 교수 한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하고 이랬으면 예전에는 뭐 상임위원장은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무슨 최고위원 하면은 상임위원장들은 다른 분들한테 했었어요. 그게 어쩌면 관례상 되었던 건데 이거를 뭐 또 친명 비명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저는 좀 이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실 상임위원장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당내에서 어떤 무슨 혁신기구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을 한다는데 반대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상임위원장 하는 거를 뭐 친명과 반명의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잘 안 봐온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위원장짜리, 그러니까 과방위원장하고 1년 하고 이제 1년짜리 행안위원장 만드는데 그것도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는데 그걸 계속 본인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거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놓은 설명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무너지고 밀리면 이재명 대표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기꺼이 무슨 입술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니 뭐 행안위원장이 이제 경찰을 관할하기 때문에 뭐 수사라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행안위원장 한다 그래서 뭐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민주당의 저 행안위원장 할 분이 정청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자꾸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와 행안위원장 연결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 결국은 비판하시는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각 당의 정치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당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뭐 선수가 됐든지 아니면 원래는 2년 합니다. 근데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뭐 6개월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예, 안 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왜 뭐 대표 지키기 뭐 지도부 이걸로 연결시키는 거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행안위원장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이걸 그렇게 하지만 하고 싶은 건가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조율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밖으로 뭐 표출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물론 당내에서도 상임위원장하고 서로 티격태격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거는 그냥 원내 지도부끼리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지 이거를 예. 자꾸 뭐 개파 간의 문제를 예. 끌고 가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옳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청원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의 어떤 입장 주장의 근거로 좀 삼는 듯하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현 교수님, 그러니까 본인 지지 많이 받고 있다. 본인이 행안위원장 되기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뭐 지금 5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169석의 예. 제1야당의 수석 최고위원, 예. 3선 의원입니다. 근데 저는 저런 대처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 앞서 현근택 부원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친명 비명 구도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입술이 되겠다면서요. 그게 무엇을 의도했던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행안위원장을 하는 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비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뭐 선임 촉구, 행안위원장 선임 촉구 청원 5만 명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원내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왔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의원들이 이걸 당원들의 의견으로 청원으로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나의 자기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것 또한 지금 수석 최고위원 3선으로서 별로 온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에서요. 민주당 의총에서 불발이 됐던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현역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쇄신하겠다면서 이른바 상임위원장 인선, 특히 김남국 코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덕성 위기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이 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속에서 뭔가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나눠먹기 식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성에 출발한 겁니다. 예. 자, 그 와중에 자, 환경부 장관을 했던 한정혜 의원, 예. 그다음에 전 원내대표를 했던 박홍근 예. 원내대표, 다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자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로 갔죠. 그렇죠. 원내 지도부에 위임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정청래 의원만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이미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 사퇴서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원내 지도부의 몫입니다. 예. 원내 지도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뭐 재선까지 확대한다든지 나름대로 이 뭔가 원내 지도부가 쇄신형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해줘야 된다.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다면 맞지 않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아까 정우택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안위원장,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왜 이렇게 강하게 맡겠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정청래 의원의 핵심 요구는 이거죠. 이게 원래 지금 이게 지난 삼선 원도로 하기로 하면서 예. 또 이게 지난번에 국회 여야 예, 예. 협상 과정에서 예.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맞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씩 하기로 했다 1년씩 그러죠.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예. 그것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왜? 저쪽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아무 논란 없이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당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물론 그건 저쪽 당의 문제죠. 예, 예. 자, 거기에 자, 장제원 의원도 갔으니 나는 내가 그 맞교대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라. 약속대로 가자. 행안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 거죠. 신성범 전 의원님, 예,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정청래 사태로 발전할 겁니다. 저게 본질이 정청래 강성 지지자 개딸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강성은 당원들 5만 명 이상이 왜 정청래를 안 시키는 거야? 정청래야말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결사옹호할 수 있는 사람인데라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 논리를 차용해서 정청래 의원은 밀어붙이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글쎄 과연 쳐낼 수 있을까? 다른 의원들 이렇게 되면 못 쳐내면 다른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청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야죠. 자, 앞서서요. 사실은 이 주제가 무슨 국민의힘의 귀인 뭐 이런 게 주제였거든요. 키워드가. 근데 그중에 한 분, 귀인의 한 명으로 꼽혔던 분이 조국 전 장관인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최근에 뭐 SNS, 유튜브 등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뭐 이 구독자가 늘었다 뭐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이거 입시 비리 관련해서 뭐 이제 판결이 끝났고 뭐 재판 중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조민 씨가 기재돼 있다 그래요. 공범으로, 입시 비리 공범으로. 근데 아직까지 검찰 쪽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공범이면 통상적으로 같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뭐 이런 건데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입시 비리 요 혐의와 관련해서 8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합니다. 조민 씨의 경우는. 그럼 아직 한 2달 정도 남은 건가요? 자, 그 사이에 과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겁니다.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아까 뭐 조민 씨하고 조국 전 장관 영상이 먼저 나오는데요. 조민 씨의 다른 영상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방향성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약간 자아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오늘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정우택 부원장도 변호사신데요. 우선 정혁진 변호사. 검찰이 8월 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뭡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는 걸로 바뀔 수 있다?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왜냐하면 입시 비리는 업무방해죄거든요. 예.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런데 조민 씨의 마지막 그 부정 입학 관련된 서류 제출한 게 2014년 6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2021년 6월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야 됐는데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범이 기소가 되면 시효가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공범이 누굽니까? 정경심 교수잖아요. 예. 그런데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는 2019년 11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게 2022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년 한 1, 2개월 정도 그 중단이 돼 있었던 건데. 공소시효가 그 사이에는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2021년 원래 6월에다가 2년 한 2개월 정도 더하니까 2023년 올 8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민 씨가 자숙하고 이렇게 좀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지금 실형 나와가지고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한 분은 감옥에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딸까지 그러냐 이런 생각을 인지상정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유튜브 하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기소해야 되겠다 원칙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예. 어머니가 감옥에 있잖아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나 때문에 있잖아요. 예. 내가 대학 잘 보내려고. 수혜자잖아요. 그렇죠. 최종 수혜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가 허락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예. 저렇게 막 유튜브 찍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차 타고 그러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일까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구택 변호사께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법적으로 우리 정 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면 중지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소 안 했거나 이랬으면 이게 굳이 언론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 시간 지나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한 2년 동안 정지됐다가 연기되면 좀 지나면 이제 만료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얘기를 꺼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기소를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보통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하면 대부분은 기소를 합니다. 통상은 다. 통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고민 지점이 이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아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벌받는데 본인까지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법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 때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구속되면 예, 뭐 예. 아버지만 처벌하고 아들은 봐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했을 경우에도 예. 뭐 남편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의 고민 지점인 같은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 보면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소를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 또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기소를 할 것 같다. 정혁심에서는 지금까지 기소를 안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엔 할 것 같은 걸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약간 이렇게 전망, 추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기소가 되면 참 또 뉴스로 크게 나오겠네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축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세 이하 우리 축구 대표팀. U-20 뭐 이렇게 표현되죠? 4강입니다. 4강이요. 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궁금하죠. 우리 선수들 원래 이렇게 잘했던 건가? 아니면 잘하는 계기가 있었던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8강전이 나이지리아. 많은 분들이 보셨죠? 헤딩골. 이 헤더로 넣었습니다. 헤더로 1대0. 그리고요. 4강전을 이탈리아하고 벌입니다. 이탈리아. 20세 이하 월드컵 2대 연속 4강 진출. 앞서도 한 번 돼서 지금 3번째라고 하죠. 자, 그럼요. 전문가 연결해서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네,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 궁금한 게요.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보고 뭐 골짜기 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골짜기 네. 세대요? 축구에서 골짜기 세대라고 하면요. 이전 세대와 달리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 특출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세대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인데요. 예. 사실 이번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면면을 보면 이 4년 전 그리고 6년 전 대회 때와는 전혀 달라요. 4년 전인 2019년 대회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고요. 6년 전인 2017년 대회에는 이승우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 유명한 선수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선수, 특출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보이지 않고 예. 대표팀 내 주전 대부분이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의 오.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실제로 지금 K리그에서도 주전급을 뛰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오. 배준호 선수가 K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인데 예. 배준호 선수가 K리그 1에서 7경기 뛰었어요. 아. K리그 1에서 7경기면 주전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로테이션 멤버로 보기도 애매한 위치예요. 예. 그 외에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예 K리그에서 한 경기도 뛴 적이 없고요. 김준영 골키퍼 같은 경우는 대표팀의 주전 골인데 K리그2 2부 리그에서 한 경기도 못 뛴 선수. 예. 그리고 지난 에콰도르전과 오늘 나이지리아전에서 골을 넣었던 헤더골을 넣었던 최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단국대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뜁니다만 예. 키가 178cm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센터백으로 너무 작다. 피지컬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혀 주목 못 받은 선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말씀대로 스타 네. 플레이어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선수들 경력도 그다지 깊지 않고 실력을 듣세요. 여러 가지 뭐 논란 평가가 있겠지만 뭐 다양한 평가가 있고 그런데도 4강 진출을 했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선수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예. 선수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많은 훈련과 연습입니다. 지독한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완성도 높은 세트피스와 끈끈한 협력 수비 그리고 수비 조직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5경기에서 8골을 넣었습니다. 예. 이 중 절반인 4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어요. 아. 이 정도면 사실 우리 대표팀의 세트피스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연습의 수백 번 이상 결과네요, 손발을 그럼. 맞춰갔다. 예. 네. 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치열한 연습을 통해 세트피스로 득점하는 상을 자주 만들었다 이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축구가 골을 넣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경기라면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만든 세트피스. 예. 지금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무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월드컵 4강 진출한 게 1983년 그리고 2019년에서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그리고 네. 8강은 그동안 7번이나 했더군요. 네, 자,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성인 대표팀에 비해서 20세 이하 대표팀이 탁월한 성과, 성적을 내고 있는데 네. 차이가 왜 나는 건가? 이걸 또 궁금해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은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이나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레벨에서는 독일,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등과 맞붙어도 대등한 경기하거나 이기는 경기예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월드컵 무대에서 만나면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유럽과 남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볼을 즐겁게 차라, 볼을 잡는 볼 터치를 비롯해서 감결하고 정확한 패스, 문전에서의 마무리 같은 기본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두도록 강조하고 훈련하거든요. 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기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적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건 입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하고 세트피스 같은 맞춤형 득점 방식, 조직력 훈련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반짝 효과가 나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인 유럽과 남미 선수들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 정점에 못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 같은 성인 무대가 되면 청소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선수가 돼요. 기술적인 완성도와 피지컬이 정점에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청소년 레벨에서는 유럽과 남미와 대등한 경기를 하다가 성인 레벨에 가면 늘 고전하는 이유고 반대로 가깝게는 뭐 손흥민, 이강인 선수, 좀 더 위로는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예. 이 청소년기 유럽이나 호주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성인 레벨에서도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축구 관계자들이 오늘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과를 마냥 좋아하고 도취되기보다는 개인기와 기본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축구의 리부팅 그리고 성적 위주의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시스템적인 변화를 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현재는 기뻐하되 미래를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축구 얘기 좀 몇 가지 물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야구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선 탈락했죠? 우리 팀 WBC 야구 국가대표팀 얘기. 근데요. 네. 그 당시에 또 술자리에서 이게 큰 논란이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떤 조치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저는 어떤 조치가 나오든 간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타격감이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술자리 논란으로 해서 조치가 나온다면 실제로 뭐 지금 정규 시즌에 몇 경기 출전 정지 정도 줄 수 있거든요. 예.
규정이 딱히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을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대표 발탁 제한.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도록 한다. 근데 김광현, 이용찬 이 두 선수는 국가대표 은퇴를 한 선수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도 병역 미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국가대표라는 게 소속감이 꼭 이 선수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지금 KBO 규약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5경기에서 한 10경기 정도 리그 출전 정지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이 선수들 다 투수예요.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5일 간격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뛰지 않습니까? 예. 한 경기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선발 로테이션을 건너뛰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 리그에 출전 정지를 시킨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숫자를 주게 되면 국가대표에서 일어난 대표팀에서 일어난 문제를 왜 리그로 처벌하냐라는 여론 재판이라는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예. 야구계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다 큰 성인이 술 마신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선수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볍게 한잔한 것까지 징계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야구 대표팀 여러 번 취재했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음주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WBC에서는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WBC 차이는 병역 혜택이 걸리고 안 걸리고입니다. 예. 선수들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포츠 축구 얘기, 뭐 야구 얘기까지 곁들여서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워드 역시 보겠습니다. 복마전인데 그냥 복마전이 아니라 보조금이 복마전이군요. 예상하시겠죠? 어제 뭐 발표도 있었고 오늘도 얘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발표 내용과 그다음에 또 반응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형태가 많은 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가정 불법행위 문서 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길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 보조금이 여러 곳에 아주 많은 단체에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부정사용을 한 2,000건 못 되게, 그리고 액수는 한 300억이 좀 넘어가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군요. 해외 출장 명목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 해외여행 2건, 그리고 출장도 허위 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 뭐 이런 명목을 내세워서 한 6천만 원 넘게 돈을 받았는데 윤석열 퇴진 강의 편성 강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취지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요. 통일 사업비 1,800만 원. 주류 구입, 이건 뭡니까? 유흥업소. 주류하고 유흥업소가 통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여기다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신성범 전 의원님, 이거 어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이게 NGO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예. 그러니까 공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어요. 국고 보조도 있고 지자체 보조금도 있는데 흔히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쁘지만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권력을 감시하고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잖아요. 그 명분 때문에 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뭐 다는 아니겠죠. 예. 근데 숫자가 많다. 첫째는 뭐 25,000개나 되는 단체가 있다 그러고 시민단체가
지금 12,000개를 조사했는데 6조 8천억 원 정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금액은 뭐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 최소한의 도덕성 그러니까 뭐 돈을 써서 받았으면은 그게 국고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든 간에 뭘 회계나 이런 걸 좀 뚜렷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썼다 하면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일부 단체에서 저렇게 쓴 모양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시민단체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또 정부에서는 단속을 해야 예. 되고. 다만 지금까지 정부는 특히 진보 성향의 정부일수록 시민단체와 NGO에서는 무조건 많이 베풀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잖아요. ATM기처럼 됐다고. 저 서울시 예산이 예. 어떤 무슨 협회라든지 무슨 예. 포럼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무슨 뭐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게. 예. 또 심지어는 지방 정부로 가면 갈수록 지방 정부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무슨 사업하는 단체들이 많고 NGO가 예, 많다 예.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돼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들의 조직처럼 선거에 활용되는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기란 교수님,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인데 언론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거 비양심 단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정말 비양심적이고 뭐 이를테면 보조금을 해외 여행 뭐 유흥업소에 썼다. 근데 저는 좀 이번 그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서요. 예. 가급적 저는 단체들도 다 익명으로 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좀 아예 이게 어딘지. 아예 공개했어야 된다고 봐요. 굳이 저걸 뭐 A 단체, B 단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게 그러게요. 아니라면 실명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뭐 실명은 아니더라도 단체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자 민간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뭐 허투루 사용한다,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예.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이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 부정행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1년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지난 5년 동안 120조 원 규모의 예. 정부 보조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나왔던 것이 1,854억 원의 부정수급 실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 정부에서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이른바 보조금 규모 자체를 뭐 축소하면서 단체를 나름대로 그 시민단체 핵심이 뭡니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을 근간으로 움직이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길들이기를 하겠다? 예. 이런 오해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노조 어떤 회계 투명성,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이제는 방송 장악까지 이를테면 이런 시각에서 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뭔가 시민단체 길들이기 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초가삼간 예. 태우는 우를 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적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가 안 된다는 관점에서 예. 철저하게 조사하되 예. 이것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또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형태 변호사 한 40초씩 시간이 남았네요. 40초 정도 드릴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예.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국가에 낸 세금이 저런 식으로 흥청망청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필요한 그 기능도 있지만 예. 적어도 투명하게 나라 돈 쓰는 것들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형우택 변호사. 저도 당연히 회계 투명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뭐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노조 투명성 얘기하다가 노조 때려잡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단체 아마 투명성 얘기하다가 시민단체 때려잡기로 갈 거예요. 방송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마 총선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실명이 왜 중요하냐면 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얘기 나온 거 보면 비판적인 아마 시민단체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은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거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약간 왜 저런 얘기 하시지라고 했는데 30초 남았어요? 말씀하세요. 맞아. 글쎄요, 이제 저도 시민단체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저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원 한 푼 받지 않고 안 받습니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그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이 내용을 다 발표를 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는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도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